오늘 영상은 앞으로 3차 시 동안 진행될 수행평가 대비 영상입니다. 꼼꼼하게 시청한 후 수행평가에 임해주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숨가쁘게 달려오며 여러 나라가 세워지고 또 멸망하는 과정을 여러 차례 지켜보았는데요. 정치사가 흥미진진하고 재미있긴 하지만 역도적인 역사 속에서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던 일반 백성들의 소박한 삶,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 모습, 그리고 조상들이 빚어낸 멋진 문화까지 사실 우리가 놓친 부분도 꽤 많았거든요.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놓친 문화생활사 주제들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확인해야 되는 내용이 적진 않습니다. 오늘은 교과서의 총 3개 수단론을 다뤄볼 텐데요. 1-4 삼국의 문화와 대외 교류, 2-3 남북국의 문화와 대외 관계, 3-4 고려의 생활과 문화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삼국, 남북국, 그리고 고려의 문화생활사를 다룬다고 보면 됩니다. 문화생활사는 어떤 범주로 나눠볼 수 있을까요? 해당 단원들이 다루고 있는 토픽을 몇 덩어리로 나누어 보면 또 다음과 같습니다. 사상, 학문, 해당 시대의 사회, 생활, 과학, 기술, 공예, 고운 문화, 그리고 대외 교류입니다. 이 내용을 다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시대별로 구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픽과 시대가 교차하는 지점을 확인하면서 이번 주제에 대한 이해를 넓혀갈 수 있겠습니다. 원래 우리 순서대로 진행을 한다면 이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겠죠. 시대 하나를 고정하고 여러 문화 요소를 확인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될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나 하나의 토픽이 여러 시대에 걸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일관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순서를 조금 바꿔서 이렇게 각 토픽별 시대에 따른 변천 과정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과서와 순서가 좀 달라서 혼돈이 올 수 있어요. 오늘은 각 슬라이드마다 참고해야 하는 교과서 페이지를 적어두었으니 꼭 교과서를 옆에 함께 펼쳐두고 수업을 따라오길 바랍니다. 첫 번째 토픽은 사상 학문입니다. 이 토픽이 사실상 이번 수업의 50%를 차지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내용이 많은데 구성은 꽤 단순합니다. 먼저 한반도의 사상이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삼국과 고려 초까지 국가통치 이념의 근간이 되었던 불교죠. 불교와 함께 지배층이 주로 향유하였던 도교라는 종교도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영향력이 점차 증가했던 유학도 우리가 사상이자 동시에 학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약간 성격 다르지만 학문의 발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한 역사서도 우리가 한 토픽으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불교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불교에서 모시는 신이 누굴까요? 맞아요. 바로 부처님입니다. 삼국의 왕들은 왕권 강화를 위해서 이 신성한 부처의 힘에 기댈 수밖에 없었죠. 삼국시대 불교는 왕권 강화의 과정, 즉 중앙집권 국가로서의 성장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는데요. 왕실은 왕즉불사상이라는, 즉 왕이 곧 부처다라는 믿음을 백성들에게 널리 퍼뜨려서 자신들을 신격화했죠. 초기 불교는 특히 왕실과 지배층을 중심으로 퍼지며 이들의 높은 신분과 권력을 정당화하는 용도로도 쓰였는데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불교의 핵심 교리, 윤회사상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윤회에서 윤은 바퀴륜 자인데요.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고 난 후에는 또 다시 태어나게 되며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한다고 믿었는데 이것이 바퀴가 도는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태어날 때 무엇으로 환생할지는 전생의 업보에 따라 다른데요. 전생의 덕을 쌓았다면 고귀한 인간으로, 그렇지 않았다면 미물로 태어난다고 믿었죠. 그래서 지배층은 내가 지금 높은 신분과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은 전생에 쌓은 덕이 많아서요. 너희가 신분이 천한 것은 너희의 전생의 업보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현생에서의 차별적인 삶을 정당화할 수 있었죠. 삼국은 이런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 거대한 사찰을 짓고 그 안에 탑과 불상을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을 확인해 볼까요? 먼저 우리가 이전에 학습한 진흥왕의 황룡사가 있습니다. 백제는 무왕 때 익산 지역에 미륵사를 조성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하였는데요. 한때 백제가 이곳으로 천도를 계획하기도 했다니 그 장대한 규모를 짐작해 볼 만합니다. 미륵사는 오늘 남아있지 않지만 미륵처지 석탑은 일부 훼손되어서도 상당 부분이 남아있는데요. 한능과 같은 시험의 단골 수재로 출제될 만큼 유명한 탑이니 꼭 기억해주세요. 오늘날엔 남아있지 않지만 황룡사에는 이 9층 목탑이 있었던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또 신라는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모전석탑 한자를 분석해볼까요? 모방하다 할 때 쓰는 본뜰모, 그리고 벽돌 전자를 씁니다. 따라서 벽돌을 모방한 석탑이란 뜻인데요. 돌로 쌓아 올린 것은 석탑, 나무로 쌓아 올린 것은 목탑, 벽돌로 쌓아 올린 것을 전탑이라 부르는데 모전석탑은요, 돌로 쌓아 올리긴 했지만
벽돌탑인 전탑을 모방했다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불상입니다. 불상은 부처님의 모습을 조각한 상인데요. 사산, 용현리, 마해열의 삼존상은 온화한 미소를 띤 새 부처의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그 미소가 아름다워서 백제의 미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구려에서는 금동영가 7년명열의 입상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여기에서 입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한번 볼까요? 입상은 설 입자를 써서 서 있는 형상의 불상을 말합니다. 좌상은 앉아있는 모습의 불상을 의미하겠죠. 시간이 흘러서 남북국 시대가 되었네요. 통일신라 시대 불교를 발전시킨 인물은 크게 3명인데요. 바로 원효, 의상, 그리고 해초라는 인물입니다. 원효 대사는 우리에게 해골물 일화로도 잘 알려져 있죠. 원효가 교리 연구를 위해서 당에 유학하러 가던 길, 밤이 어둑해졌는데 머물 곳이 없어서 몸을 뉘었죠. 목이 너무 마른데 마침 옆에 물이 조금 담긴 주레박이 있어서 허겁지겁 물을 마시고 잠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떴는데 옆에 있던 주레박이 알고 보니까 해골이었고, 어제 그렇게 달게 마셨던 물은 해골의 고인, 썩은 물이었다는 것을 알고 속에 있던 것을 다 토해냈어요. 근데 똑같은 물이 어제는 그렇게 달고 시원했고 오늘은 그토록 역할 수가 없다니. 원효는 여기서 모든 것은 다 내가 마음먹기에 달렸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고 당 유학을 포기합니다. 이 유명한 일화에서 비롯되는 것이 바로 일심사상이라는 것인데요. 즉 모든 것은 오직 마음에서 나온다 라는 사상입니다. 원효가 한창 불교 교리를 연구할 때에는 신라 내에서 여러 불교 종파가 서로 네가 맞네 내가 맞네 답던 시기였는데요. 원효는 진리의 일면성을 내세우면서 이런 교리들 간의 조화를 추구하고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오니까 좀 그만 싸워라 그만 다퉈라 라고 하면서 종파 간의 화해를 이끌어가기도 했습니다. 또 그는 불교의 대중화에 앞장서기도 했는데요. 무예가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백성들이 쉽게 불교 교리를 노래로 접할 수 있도록 했고, 나무아비타불만 계속 외면은 극락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아미타 신앙을 통해서 그를 모르는 백성도 불교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한편 의상은 그의 저서에서 하나가 곧 전체요, 전체가 곧 하나다라는 말을 통해 우주 만상이 서로 융합하며 하나됨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무소유를 강조하며 검소한 삶을 살았는데요. 문무왕이 성벽을 증축하려고 할 때 백성을 동원하는 과도한 토목공사를 하지 말자고 조언한 일화가 유명하죠. 또 의상은 부석사를 건립하였고 천민도 자신의 제자로 받아들일 만큼 포용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해초는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바로 왕호천축국전이란 책인데요. 이 왕호천축국전은요, 이렇게 읽으면 돼요. 왕, 갈 왕자입니다. 오천축국, 즉 5개의 천축국이라는 곳을 돌아다녔다라는 뜻으로 인도 5개 나라를 순례하면서 그 행적을 작성한 책이 왕호천축국전이 되겠습니다. 남북국 시대에도 사찰, 탑, 그리고 불상 등을 조성했는데요. 특히 통일신라 사람들은 불교의 이상세계를 수도 경주에 재현할 수 있으리라고 믿으면서 경주를 불국토라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신라인의 사상이 잘 드러나는 사찰은 오늘날까지도 그 역사적 가치가 높게 평가받으며 수학여행이나 답사 장소로도 사랑받고 있는 경주의 자랑, 불국사입니다. 불국사에 세워진 여러 탑들 중에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들이 많은데요. 아사달과 아사녀의 사랑 이야기로 잘 알려진 경주 불국사 3층 석탑, 우리에게 10원짜리 동전으로도 잘 알려진 다보탑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불국사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주 남산의 용장사 3층 석탑도 유명합니다. 이번엔 발해로 넘어가 볼까요? 발해는 석탑은 아니지만 석등이 유명한데요. 이래 보여도 그 높이가 6m가 넘는 초대형 석등입니다. 이 몸체에 새겨진 연꽃 무늬는 고구려 양식으로 역시나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임을 잘 보여줍니다. 발해는 귀족의 무덤 상부에 이렇게 묘탑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영광탑은 외형이 잘 남아있는 묘탑 중 하나입니다. 이번에는 불상을 볼게요. 통일신라 불상 중 불상뿐 아니라 불상을 에워싼 석굴의 미학적 아름다움으로 유명한 석굴암은 세계적인 불교 문화유산으로 평가받고 있기도 합니다. 발해의 대표적인 불상은 이불병자상인데요. 이름만 보면은 불상이 이불이라 덮고 있나 생각이 들 텐데 그렇진 않고요. 한자를 또 보도록 할게요. 이불, 말 그대로 2명의 부처란 뜻입니다. 병은요, 우리 병렬구조 할 때 그 병자입니다. 나란히 병자고요. 좌, 앉을 좌자입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2명의 부처가 나란히 앉아있는 불상입니다. 재곤내죠. 자, 이제 드디어 고려시대로 넘어와 봤습니다. 고려 초 태조 왕건이 여러 불교 행사를 강조하기도 하였죠. 대표적으로는 연등회와 팔관회 등이 있었습니다. 연등회는 오늘날도 종종 하는데요. 부처님 오신 날, 즉 석가탄신일에 이렇게 연등을 쭉 달아놓는 행사를 하기도 했는데 이게 연등회입니다. 고려에서는 어떤 불교 신앙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 전에 통일신라 말, 우리 교종과 선종이라고 하는 두 불교 종파가 서로 대립했던 것 기억하시나요?
교종은 불교 경전 교리 연구를 강조했던 반면 선종은 인간의 마음에 내재된 깨달음을 중시하면서 직접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라는 등 실천적인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교종은 글을 읽을 줄 아는 왕실과 귀족 중심으로 발전했다면 선종은 지방 호족에게 큰 호응을 얻었었죠. 고려 초에는 이런 교종과 선종을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종을 중심으로 해서 선종을 통합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는데요. 어떤 사람은 반대로 선종을 중심으로 해서 교종을 통합하려고도 했었죠. 이때 교종을 중심으로 불교를 통합하려고 했던 인물이 바로 대각국사 의천, 반대로 선종을 중심으로 불교를 통합하려고 한 이가 보조국사 진울입니다. 대각국사 의천은요, 왕족 출신이었습니다. 문족의 넷째 아들로서 송나라에 유학한 후 다양한 사상을 배우고 돌아온 그는 교관 겸수를 제창하였는데, 이는 불교의 교리, 즉 이론과 관, 즉 실천을 함께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이렇게 해동천태종이라고 하는 새로운 불교 종파를 개창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상종이라고 하는 다른 종파를 믿고 있던 경원 이씨, 즉 이자겸 가문의 공격을 받기도 했어요. 또한 그는 거란 간의 싸움 과정에서 제작된 초조대장경을 보완하기 위해 송, 거란, 일본 등지에서 불경의 해석서를 모아 목록을 간행하기도 했습니다. 조금 시간이 흘러 무신 정권 시기에 등장한 인물이 바로 진울입니다. 그는 정해쌍수, 즉 수행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하며 도노점수, 즉 이런 깨달음은 단숨에 찾아오고 점차 번뇌와 습기를 제거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는데요. 하지만 무신 집권기, 불교가 속세와 결탁해 타락하는 모습을 보이자 그는 수선사 결사 운동을 통해서 불교의 세속화와 타락을 비판하며 불교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였습니다. 고려시대에도 우리가 사찰, 탑, 불상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한 가지만 더 볼게요. 바로 불화, 즉 부처의 그림입니다. 먼저 사찰 중에서는 부석사 무량수전이 가장 유명한데요. 부석사 무량수전은 고려의 사찰 건축 양식인 주심포 양식의 정수를 보여주는데, 주심포 양식의 일부를 보여주는 요 배흘림 기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흘림 기둥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위와 아래가 가늘고 중간이 뚱뚱한 형태의 기둥으로 기둥이 보다 안정적으로 상부를 지지하는 것 같은 사치를 줍니다. 이 외에도 안동 봉정사 극락전, 예산 수덕사 대웅전 등이 유명합니다. 고려시대의 탑은 원의 영향을 받아서 다각 다층탑의 형태를 지니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경천사지 10층 석탑으로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본 친구들이라면 한 번쯤 전시관 맨 안쪽에 세워진 커다란 이 탑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고려시대에는 각지 호족들이 투박하고 거대한 불상을 많이 만들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고려 불상은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으로 그 높이가 매우 높습니다. 12m에 달한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영주 부석사 소조열의 저상처럼 통일신라 시대의 양식을 이어받아 만들어진 불상도 있어요. 지금 보면 형태가 조금 다르죠. 고려시대 불화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수월 관음도로 그 미적 완성도가 오늘날까지도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불교만 봤는데도 벌써 진이 빠지는 느낌이네요. 지금부터는 조금 더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귀족들의 사상, 도교입니다. 도교는 신선사상과 노장사상 등이 결합한 형태인데요. 진시황이 철석같이 믿었던 불로초가 바로 도교 속 전설의 식물 되겠습니다. 도교는 특히 귀족 사회에서 유행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해요. 도교 자체가 신선처럼 자연에 동화되어 사는 것을 강조되다 보니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 농민보단 유유자적하는 귀족들에게서 와닿았겠죠. 이런 도교 신앙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유물은 고구려 강서대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강서대묘의 사신도는 4개 방위, 즉 동서남북에 도교의 신성한 생물인 현무, 백호, 천룡, 주작을 그려넣은 그림입니다. 백제의 산수무늬 벽돌 역시 도교 신앙의 산물이었고요. 백제의 금속공예의 정수를 보여주는 금동 대향로에도 봉황 등 도교 색채를 지닌 요소들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번에는 유학입니다. 먼저 삼국시대로 가볼까요? 삼국시대 유교는 불교에 조금 밀리긴 했어도 국가 통치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핵심 학문으로 인정받기는 했습니다. 고구려의 태학이라는 중앙교육기관, 그리고 경당이라는 지방학교에서 유학교육을 시행했었고, 백제는 오경박사, 즉 여러 경전을 교육하는 그런 사람을 두어서 유교 경전을 교육하였습니다. 신라의 유학 공부 흔적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임신서기석이라는 유물인데요. 임신서기석은 임신년에 이루어진 두 청년의 다짐을 새겨넣은 비석으로 유학 공부 열심히 해야지 뭐 이런 내용이 적혀있다고 해요. 통일신라 시대로 가면은 여기저기 뛰어난 인재가 배출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말이 유학자지 사실상 중국 한나라나 그 이전에 만들어진 여러 경전과 문학을 공부하는 이들을 모두 유학자라고 했기 때문에 글 잘 쓰고 문장 연구하면은 유학자라고 이해하면 되긴 합니다. 먼저 강수는 가야 출신 인물이기도 했으며 외교 문서를 잘 작성했는데요. 이런 그의 활약은 특히 7세기 신라와 당 사이의 외교에서 두드러졌습니다.
원효의 아들로도 잘 알려져 있는 설총은 이두를 집대성한 인물입니다. 이두는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우리말에 적는 표기법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동요 비행기를 이두로 나타낸 것을 보면 떴다를 한자 날 비자 그리고 마늘 다자를 써서 비다비다라고 작성을 했는데요. 이때 비는 떴다라는 의미를 다듬고 있고요. 다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떴다의 다라는 발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음만 빌려 쓴 겁니다. 이 이상 설명하면 국어 시간이 되어버리니까 궁금한 친구들은 나중에 따로 찾아오세요. 하여튼 이런 방식으로 한자를 이용해 우리말을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유교 경전을 풀이하기도 했습니다. 김대문은 화랑제기, 오승전과 같은 여러 책을 편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문왕은 국학을 설치해서 육두품 세력을 왕의 정치적 조언자이자 동시에 진골 귀족의 대항 세력으로 성장시켰죠. 신라 하대 원성왕은 독서 3품과를 실시했는데 이름에 모든 게 드러납니다. 독서, 즉 열심히 국학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3품, 즉 세계 품계로 나누어서 관리로 등용한다는 의미인데요. 이렇게 국가 교육기관에서의 수학 경험을 관리 등용으로 연결짓는 제도는 고려시대에도 이어지게 되죠. 신라인의 유학 실력은 날이 갈수록 성장했는데요. 당의 과거 시험 중 빈공과라고 외국인 전형이 따로 있는데 여기에 합격하는 신라인이 점점 늘어났다고 합니다. 남쪽의 신라뿐 아니라 북쪽의 발해에서도 유학이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흔적은 정효공주의 묘지석에서 우선 찾아볼 수 있는데요. 묘지석의 비문을 읽어보면 한나라의 고사를 인용한 구절이 여럿 보이는데 이를 통해서 발해에 발전한 문장과 학문 수준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발해는 유교 교육기관인 주자감을 설치해서 인재를 양성했었는데요. 발해의 훌륭한 유학자들도 당의 빈공과에 합격해 신라인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빈공과에서 발해와 신라의 유학자들이 서로 엎치락 뒤치락 다투었던 것을 등재서열 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고려시대로 넘어와 봅시다. 고려는 초기 불교를 더욱 강조했지만 최승로가 시무 28조를 제출한 이후에는 유학의 중요성이 불교를 앞지르기도 했었죠. 중후반 고려의 유학 발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먼저 같은 시기 중국의 정세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세기부터 생각해볼까요? 12세기 초 여진이 금을 건국하여 송은 남쪽으로 밀려나 남송이 세워졌었죠. 하지만 100년도 안가 칭기즈칸이 몽골을 통일하고 급속도로 팽창해갔으며 쿠빌라이 칸 때 원제국을 이루었습니다. 이런 정세를 따라 등장하는 유학자는 차례로 성리학을 창시한 남송의 주희, 그리고 고려의 안향, 이재현, 이색 등의 성리학자가 있습니다. 먼저 주희는 남송 출신의 유학자로 한때 쓰여진 경전의 구절을 탐구하는 기존 유학의 경향에서 벗어나 우주의 원리와 인간의 심성을 연구하는 새로운 유학 종파, 성리학을 창시하고 집대성했습니다. 이런 성리학을 고려에 처음 들고 들어온 인물이 바로 충렬왕 때 인물인 안향 되겠습니다. 최초로 고려에 소개를 했고요. 그의 뒤를 이은 이재현은 충선왕이 원에 있는 자신의 집에 세운 이 망원당이라고 하는 서재에서 원의 학자들과 교류하며 성리학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켰습니다. 이색은 국자감을 개편한 성균관을 정비하고 성리학에 대한 연구를 더욱 심화했는데요. 특히 이 시기는 고려가 원의 내정간섭을 받던 시기로 권문세족이 사치스러운 불교, 라마교를 믿으며 부정부패를 일삼고 있던 시기였던 만큼 정몽주, 정도전과 같은 여러 성리학자들이 이런 불교의 폐단을 비판하며 성장했습니다. 이색의 이런 후학 양성은 고려 말 새로운 유학 세력, 신진사대부의 형성에 기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제 사상학문 카테고리의 마지막 소주제인 역사서의 편찬으로 넘어와 봅시다. 그 이전에도 역사서가 물론 편찬되었겠지만 대부분이 소실되어서 오늘날까지도 전해지는 역사서는 보통 고려시대의 역사서를 의미하기는 합니다. 역사를 아무리 모르는 친구라고 하더라도 우리 삼국사기랑 삼국유사 정도는 다들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이름도 비슷한 이 두 서적, 사실 비슷하면서도 전혀 다른 역사서랍니다. 두 서적을 비교해볼까요? 먼저 삼국사기의 저자는 김부식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네, 바로 고려 문벌사회의 동요 파트에서 모청의 난을 진압했던 그 인물, 그 김부식이 맞습니다. 문벌의 대표적 인물이자 고려 전기를 주름잡았던 인물이었죠. 삼국 유사를 지은 인물은 일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김부식과 생물연대가 150년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는데 고려 후반부 사람임을 알 수 있죠. 김부식은 유학자입니다. 따라서 그의 저서인 삼국사기에도 유교사관이 드러나요. 그러나 일련은 승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사관에 입각해서 책을 저술했어요. 삼국사기는 당시 인종이 약해진 왕권을 드높이기 위해서 김부식에게 역사서의 편찬을 명한 것으로 편찬이 되었습니다. 국가가 주도해서 역사서를 펴냈기에 이것을 관이 주도한 편찬, 즉 관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삼국유사는 일련 본인이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과 불교 문화를 계승하고자 편찬한 것으로 개인이 주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사찬이라고 부릅니다. 삼국사기에는 주로 정치, 제도 등의 내용이 수록이 되어 있고 역사적 사실이라는 증거가 없는 신화, 설화 등의 괴이한 이야기를 역사책에 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삼국유사에는 단군 신화, 전설 이런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사실들도 모두 기록해 놓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말고도 고려시대에 작성된 역사서들은 많습니다. 각훈의 해동고승전은 왕명에 따라 삼국시대 승려의 전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해동, 즉 중국 기준 바다 동쪽이니까 우리나라죠. 고승, 옛날의 승려들입니다. 전, 즉 그들의 전기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옛 승려의 전기를 기록한 것이다. 동명완편은 이규보라고 하는 인물이 고려를 세운 동명성왕의 업적을 칭송하며 지은 영웅서사시로서 고구려를 계승하려는 의식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봤던 삼국사기는 모두 신라 중심 사관이 두드러지는데요. 김부식이 경주 김씨고 이련은 경상도 출신이거든요. 이것과는 굉장히 비교가 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왕운기는 이승휴란 인물이 쓴 역사서인데 이승휴라는 인물 자체가 애초에 왕에게 조언하다가 쫓겨난 인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승휴는 현명한 신하를 높이 평가하고 왕에게 간언하는 비열한 신하를 비판하는 역사서를 저술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제 드디어 두 번째 테마, 사회의 생활로 넘어왔습니다. 어떤 시대든 신분제가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삶의 방식이 매우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삼국시대 지배층인 왕족과 귀족이 일반 평민과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았는지 비교해봅시다. 먼저 주거입니다. 왕족과 귀족은 화려한 기와집에 살았고 집에 부엌, 고깃간 등 여러 부대시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민은 풀을 엮어 만든 초가집을 만들고 살았죠. 왕족과 귀족은 탁자나 침상을 사용했지만 일반 평민은 거적을 바닥에 깔고 생활했습니다. 의복도 차이가 있었는데요. 왕족과 귀족은 형형색 색의 비단 옷을 입었지만 평민들은 단조로운 색의 옷을 입었습니다. 식량도 뻔하죠 뭐. 지배층은 흰쌀밥과 고기 반찬에 여러 과일 같은 것들을 먹었겠지만 평민은 잡곡을 주로 먹었고 그마저도 보릿고개에는 도토리나 나무 껍질로 대체해야 했죠. 삼국 중 가장 엄격한 신분을 자랑하는 나라는 어디였을까요? 짐작한 친구도 많을 것 같은데 바로 신라입니다. 신라에는 골품제라고 하는 엄격한 신분제도가 존재했죠. 신라 골품제도는 맨 위에 성골과 진골, 그리고 6두품부터 5, 4, 3, 2, 1 두품까지 총 8개 신분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나중 가서는 사실상 1두품부터 3두품까지는 그 구분이 무의미했었다고 합니다. 골품제에서 골품이라는 한자를 분석해보면은요. 뼈의 품계란 뜻인데요. 말 그대로 타고나기를 개인의 혈통이 어떠한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라의 골품제가 악명이 높은 이유는 신분에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많은 특권을 누리기도 하고 제약을 받기도 했기 때문인데요. 이 표를 보면은 골품에 따라 진급할 수 있는 관직이 다 다름을 알 수가 있죠. 또 이렇게 진출한 관직의 등급에 따라 입는 옷의 색깔도 심지어 집의 크기, 소유할 수 있는 말의 수도 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고려시대의 신분제도를 볼까요? 고려시대의 신분은 크게 2개, 작게는 4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고려 사회가 양인과 천인의 두 신분으로 구성되었다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이를 양천제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서 양인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눠본다면 귀족, 중류층, 그리고 양인이 들어옵니다. 먼저 귀족과 중류층이 포함된 지배계급은 국가로부터 전지, 시지, 녹봉 등을 받아 생활했습니다. 전지, 시지는 수업 시간에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전시과 제도 자체가 고려시대 관리들에게 봉급으로 땅을 주는 제도인데 전지는 농가 밭으로서 농사를 짓는 땅을 이야기하고요. 시지는 임야로서 땔감을 채취하는 땅을 말했습니다. 이들은 대체로 과거나 음서를 통해 관직에 진출을 했고 일부는 문벌 가문을 형성하기도 했죠. 양인은 대체로 백정이라고 불리는 농민층이었는데 이 백정의 도축을 업으로 삼는 조선시대 백정이랑은 다릅니다. 그냥 일반 농민을 고려시대는 백정이라고 불렀다고 보면 돼요. 이들은 주로 일반 군현에 거주하면서 국가의 조세를 납부하는 대상이었고 과거를 볼 수는 있었겠지만 합격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공부를 해야 됐기 때문에 당장의 생계를 위해서 매일 논밭으로 나가야 했던 이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천민의 경우 대체로 노비가 여기에 속하게 되는데 노비는 재산으로 간주되어서 매매, 증여, 상속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부모 중 한 명이 노비이면 그 자녀는 모두 노비가 되었죠. 고려시대의 혼인과 가족제도도 살펴봅시다. 흔히 옛날에 혼인과 가족제도라고 하면 자유로운 연애가 금기시되고 여자의 권리가 땅으로 추락한 사회를 생각하기 쉬운데요. 우리가 떠올리는 그런 사회는 성리학이 뿌리내린 조선의 모습에 가깝고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가족 안에서 남녀의 지위가 동등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동등하게 상속을 받았고 제사도 장남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도 장남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식들이 남녀 상관없이 돌아가면서 부모님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걸 윤회봉사라고 하기도 해요.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일부 일처제의 혼인 풍습이 나타났습니다. 여러 철을 둔 것은 일부 국왕과 최충원 정도의 권력자가 전부였다고 해요. 그리고 여성도 가문의 호주가 될 수 있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남편이 죽어 과부가 된 여성은 죽을 때까지 정결을 지켜서 살아야 했는데요. 고려시대에는 남편이 죽은 과부는 물론이고 양가의 동의 하에 이혼한 여성 역시 재혼하여 가정을 다시 이룰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였습니다. 뭔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다르죠. 물론 그렇다고 고려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의 지위가 같았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직의 여성이 진출하는 경우는 드물었으니까요. 세 번째 테마, 과학기술 공예입니다. 삼국시대 과학기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조물은 천문관측기구 첨성대입니다. 저 안에 들어가서 별을 관찰했다고도 알려져 있고 구조물 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에 따라서 절기를 구분할 수도 있었습니다. 신라 천마총에서 발견된 천마도 그리고 가야로부터 들여온 가야금과 검은고와 같은 악기를 통해서 예술의 발전을 확인할 수도 있죠. 삼국시대에도 정교한 금속 공예가 발전하기도 했는데요. 신라의 금관, 비단벌레 장식의 말 안장, 그리고 백제의 금동 대향로 등을 통해서 금속 공예의 정수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통일신라에는 금속 공예가 한층 더 발전해서 금동 소탑과 같은 극강의 공예 기술을 보여주는 작품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게 뭐가 대단하냐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정교한 소탑은 높이가 고작 12cm입니다. 그러니까 저 작은 장식들이 얼마나 되게 작고 정교한지 짐작할 수 있겠죠? 통일신라 시대의 성덕대왕 신종은 우리에게 에밀레종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어느 날 한 승려가 모녀가 사는 집에 찾아와서 대뜸 부처의 뜻이라며 어린아이를 종에 넣을 테니 시주로 바치라고 강요를 했죠. 어머니가 펑펑 울면서 아이를 지켜보려고 했지만 결국 아이를 강제로 빼앗은 스님은 맑은 종소리를 내기 위해서 펄펄 끓는 쇳물에다가 아기를 그대로 넣어가지고 종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이 올 때마다 매우 맑고 고운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그게 마치 어린아이가 에밀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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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는 것 같다고 해서 에밀레종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렇다면 이 에밀레종 설화는 실제로 있었던 일일까요? 우리의 눈시울을 붉히는 이 이야기는 다행히도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만약 사람이 들어갔다면 인체를 이루는 성분인 인이라는 화학물질이 검출되어야 하는데 성덕대왕 신종을 화학적으로 분석해보니 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려시대에는 특히 도자기, 그 중에서도 은은한 푸른빛을 띠는 청자의 제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고려 초기만 해도 별 무늬 없이 푸른 순청자의 제작이 주로 이루어졌지만 고려 중기부터 은입사 기술 그리고 상감 기법을 활용해 청자의 무늬를 내는 것이 유행했습니다. 상감 기법과 은입사 기술은 모두 이렇게 청자에다가 홈을 파고 그 안으로 다른 색의 점토나 은 같은 걸 집어넣어서 무늬를 내는 방식으로 매우 고급스러운 기술이었죠. 또 가끔 여러분들이 할머니 집에 방문하면 봤을지도 모르는 나전칠기 제품도 많이 생산되었어요. 이게 바로 나전칠기 제품인데요. 이것은 가구나 공예품에다가 조개 껍데기 등을 이용해서 가공해가지고 무늬를 만드는 것으로 주로 나전에 오칠을 해서 방수와 오랜 생활에 강한 일상용품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한국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쇄기술도 살펴봐야겠죠.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의 목판 인쇄본과 금속 활자 인쇄본을 모두 소장한 한국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쇄기술도 봐야죠.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의 목판 인쇄본과 금속 활자 인쇄본을 모두 소장한 엄청난 나라입니다. 먼저 통일신라의 무구정광 대단하리경은요, 세계 최초의 목판 인쇄본으로 경주 불국사 3층 석탑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불탑을 새로 세우고 그 안에 있는 이 다나리경을 베껴 넣으면 공덕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하네요. 고려시대에는 외적과 싸우는 과정에서 부처의 힘을 빌려서 이런 대장경을 간행하고자 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거란 침입 당시에는 초조대장경이, 몽골 침입 당시에는 팔만대장경이 조판되었는데요. 또 의천은요, 교장을 간행하기도 했다고 제가 앞서서 이야기를 했었죠. 고려 후기에는 금속 활자가 개발이 되어서 더욱 다양한 책을 인쇄할 수 있었습니다. 최초의 금속 활자 인쇄본은 상정 고급 예문으로 알려져 있지만 현재는 소실되어 남아있지 않고요. 현재까지 전해지는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인쇄본은 직시신 최우설입니다. 제가 목판 인쇄와 금속 활자 인쇄 두 가지를 소개했는데요.
목판 인쇄는 보이는 것처럼 통나무에 글자를 하나하나 새겨서 볼록 튀어나온 부분에 잉크를 묻혀 책을 찍어내는 방식이고, 금속 활자는 금속의 작은 큐브처럼 생긴 틀에다가 글자 한 개를 조각하고 그런 틀 여러 개를 조합해서 판을 만들어 책을 찍어내는 방식입니다. 그럼 각각의 인쇄 방식은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장점부터 볼게요. 먼저 목판 인쇄술은 같은 책을 여러 번 인쇄하는데 매우 편리했죠. 그런데 금속 활자 인쇄술의 장점은요, 다양한 책을 인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큐브만 잘 이렇게 조합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식의 보급에 유용했습니다. 목판 인쇄술의 단점은요, 책 한 권을 이렇게 찍어내는데 좋지만 그 통나무 하나를 깎아가지고 책의 한 권 내용을 전체 다 새겨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책을 인쇄하기는 어려워요. 다른 책을 찍어내려면 또 통나무 하나를 다시 깎아야 되니까요. 근데 금속 활자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책 한 권을 계속 찍어내려면은 그런 것은 목판 인쇄보단 좀 더 효율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각각의 인쇄 방식의 대표적인 인쇄물은요, 목판 인쇄술 같은 경우에 세계 최초의 목판 인쇄본인 무구정광 대단아리경, 그리고 교장과 대장경 등이 있겠고요. 금속 활자 인쇄술의 대표적인 인쇄물은요, 상정고금 예문, 그리고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세계 최초의 인쇄물 직지심체 요절 등이 있습니다. 특히 직지심체 요절은 우리가 2학년 때 배운 독일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보다도 78년이나 앞선 것으로 가히 세계 최초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테마, 고분 문화입니다. 먼저 삼국시대의 고분을 볼까요? 삼국시대 고분 양식은 초반부와 후반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삼국시대 초기, 백제와 고구려는 모두 계단식 돌무지 무덤의 고분 양식이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두 나라의 무덤 양식이 비슷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맞아요. 바로 건국 세력이 같은 민족 출신이었기 때문이죠. 한편 신라는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 하여 덧널 안에 시신과 함께 고인이 살아생전 애정하거나 자주 이용했던 물품, 즉 껴묵거리를 함께 넣어두고 그 위를 돌과 흙으로 덮는 무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지배층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무덤의 크기가 굉장히 거대한 경우가 많았죠. 후기로 가게 되면 삼국 모두 공통적으로 굴식 돌방 무덤이라는 무덤 양식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름 그대로 굴을 파놓고 그 안에 돌방을 구성해서 시신을 안치한 형태였죠. 특히 고구려의 경우 이 모주림 천장이라고 하는 양식이 나타나기도 했어요. 모주림 양식은요, 이렇게 사각형 안에 또 다른 사각형을 점점 작게 집어넣는 구조를 말해요. 백제에서만 특이하게 나타난 무덤 양식으로는 벽돌 무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무령왕릉이었죠. 당시 중국 남조 양이라는 국가에서도 같은 무덤 양식이 나타나기에 우리는 백제의 벽돌 무덤을 통해 백제가 중국과 활발하게 교류했음을 유추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발해의 고분입니다. 발해는 두 개의 무덤이 아주 유명한데요. 바로 문왕의 둘째 딸 정혜공주의 묘와 문왕 넷째 딸 정효공주의 묘입니다. 먼저 정혜공주의 묘 천장 구조는 이런 모듈링 구조가 나타나는데요. 어디서 본 기억이 나죠? 바로 조금 전에 우리 고구려 굴식 돌방 무덤 천장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했었잖아요. 이걸 통해서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정효공주의 무덤은 조금 다른데요. 그 내부를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무덤을 뭘로 만든 것 같나요? 벽돌로 만든 것 같죠? 그리고 천장 구조도 정혜공주의 묘와는 좀 다른데 이렇게 생긴 천장을 평행모임 천장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모듈림 천장은 사각형 안에 이렇게 사각형이 중첩해서 들어가는 형태라면 평행고임 구조는 이런 식으로 점점 천장이 작아지는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양식은 모두 중국 무덤의 양식으로 발해가 당과 교류했음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포인트가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테마인 대화의 교류를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삼국의 대외 교류인데 중국과 교류한 거는 앞에서 많이 우리가 봤으니까 제외하고 얘기해 볼게요. 삼국시대에도 중국의 서쪽 지역을 가리키는 서역 지방과의 교류가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작년에 열심히 배웠던 이 초원길, 사막길, 그리고 바닷길을 통해서 서역 지방 사람들이 건너오기도 하고 우리가 건너가기도 했습니다. 이걸 잘 알려주는 유물들이 몇 개 있는데요. 먼저 아프라시압 궁전벽화는 서역의 사마르칸트라는 도시에서 발견된 것인데 동그라미 친 이 인물이 복장을 보고 유추했을 때 이 인물이 고구려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또 고구려 각저총의 벽화를 보면 씨름하고 있는 두 남성을 볼 수 있는데 동그라미 친 이 인물의 코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역인임을 유추해 볼 수가 있죠. 또 경주 황남대총에 출토된 이 물병은 로마의 양식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삼국은 일본과도 활발하게 교류했습니다. 특히 백제인들이 일본과 매우 가깝게 지내면서 발전된 문물을 전해주었다고 하는데요. 일본이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는 국보이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로 알려진 호류사 5층 목탑은 백제 건축 기술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것은 한국과 일본의 반가 자유상인데 그 형태가 매우 유사한 것을 통해서 양국이 얼마나 친밀하게 교류했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남북국의 대외 교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와 발해 모두 당나라와 활발하게 교역했는데요. 당나라에는 신라인이 집단으로 거주하던 신라방, 그리고 신라인과 발해인이 묵는 숙소인 신라관, 발해관 등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신라의 이 울산항은요, 국제무역항으로 성장하기도 했었죠. 발해는 여러 나라와 활발하게 교류하였는데요. 당의 도자기인 당삼체의 영향을 받아서 발해 삼체가 제작되기도 하였고, 발해의 삼존불에는 네스토리우스교의 십자가가 나타나서 발해가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공간이었음을 유추하게 해줍니다. 또 발해에서 발견된 서역의 소그드 은화와 일본 화폐를 통해서 발해가 어떤 나라와 경제적으로 교류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죠. 신라 역시 다양한 나라와 교역했는데요. 신라의 먹과 양탄자, 유기그릇 등은 신라의 대표적인 수출품이었습니다. 특히 유기그릇은 다른 나라에서 시라라고 부를 정도로 신라의 대명사가 된 수출 품목이었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대장정을 거쳐서 삼국의 문화생활사를 살펴보았는데요. 수행평가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주제들 중 하나를 할당받아서 박물관 전시 공간을 기획하게 될 거예요. 어떤 주제가 걸리더라도 교과서에서 해당 내용을 빠르게 찾고 자료를 잘 수합해서 공간을 꾸밀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능한 한 영상의 내용을 한두 번 더 복습해 본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정말 긴 영상 보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